우선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늘고 길게 23년째 회사 생활하고 있는 박윤진이라고 합니다. 철학하는 50대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라는 책을 썼고요. 또 그 책이 아주 운 좋게 작년에 세종도서 교양 부분에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대학교에서 불러주시고 네. 훌륭하신 선배님, 후배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누어 봐야 되는 이야기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막연하게 느껴지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감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좀 알아보고 또 그 원인 없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돈 때문이다. 내가 진짜 뭐 내수 중에 10억 있으면 딱 얼마 있으면 나 진짜 불안하지 않게 평생 펑펑 놀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 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돈도 중요한 경제적인 요건이니까 네. 사람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또 살 곳이 없으면 불안한 건 당연하죠. 근데 불안의 성격은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입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불안은 말씀하신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가난하지만 가족들이나 친구, 그다음에 동료들로부터 자기가 하는 말에 지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응원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면 불안적인 생각이 굉장히 줄어들죠. 오히려 그런 불안적인 요소를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지 라고 오히려 자기의 그 삶을 더 용기 있게 살게 하는 또 동기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이라는 것을 철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에도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고 또 죽을 때에도 아무 이유 없이 또 때도 모르게 언제 죽을지 모르게 죽는데 자기가 모르는 태어남,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태어남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불안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걸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왕 태어났으니 좀 행복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잘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들어왔고 또 저 역시 동감합니다. 어쨌든 말씀 주신 거는 돈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돈이 다는 아니고 네.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 상태면 불안감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그죠? 불안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 불안해지는 게 제가 이제 어릴 때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어릴 때도 이제 좀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뭐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는 나는 어떤 대학교를 갈까? 사회 나가면 어떨까? 그 대학교 나와서도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불안감은 좀 뭐랄까요?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 보시면 또 친구들 어머님 아버님 뵈면 이제 건강이 한 군데씩 안 좋아져서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불안감 또 이제 뭐 은퇴 후에 금전적인 불안감 뭐 요런 좀 뭔가 구체적인 불안감들이 좀씩 더해지면서 그 나이를 먹으면서 불안감의 정도가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이듦과 불안감이 비례해서 커지는 게 보통의 현상일까요? 또 저는 이제 보통의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생물학적 요소예요. 제가 중년에 포커스를 맞췄던 이유도 쉽게 뭐 편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남자면 뭐
여성 호르몬이 많아질 시기고 중년에 또 반대로 여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부부싸움 할 때 사태가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호르몬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메커니즘이 깨지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년이 되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모멘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원 같은 경우면 계속 내가 이 회사에서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뭐 임원이 될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나 이제 그만둬야 되는구나, 제2의 창업을 해야 되나, 뭐 인생 이모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하게 할 때거든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취업을 선택하는 20대랑 다른 것이 40, 50대, 50대, 이제 60대가 되면 인생에서 다시 회복할 만한 기회가 없겠다는 걸 자기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자기가 올인해왔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또 그거를 일단락 하기에는 실패라고 일단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죽음을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 어머니 아버지랑 독립하는, 그래서 어린 유아와 나의, 그러니까 어릴 적 어린아이인 나와 한번 결별하듯이 중년에 사회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지위,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자기의 노하우, 경력, 이런 것과의 죽음을 한번 맞이하는 때가 중년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년이 되면 노화 현상, 건강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 아프다는 거는, 특히 나이 들어서 아프다는 것은, 늙어감이라는 것은 죽음을 자꾸 연상하거든요. 그리고 또 빠르신 분들은 주위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심하게는 친구가 죽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죽음이 먼 일이 아니었네, 나에게도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쓰신 책에 보면 이제 12장에 보면 친구 장례식을 다녀와서라는 챕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죽음 딱 이게 궁금해서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두꺼워요. 그거 보다 보면은 잠이 금세 와서 몇 번 읽는다고 도전하다가 결국 이제 그걸 잘 못했고, 이제 철학적으로 봤을 때 죽음의 의미가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 철학을 떠나서 친구라든지 또 동년배가 이제 이게 세상을 등지게 됐을 때 우리가 드는 감정이라든지, 뭐 심하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 중에서 세상을 등진 사람은 없지만 유명인들이 TV에 나와서 매번 보던 사람이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 한 4, 5일 정도는 그 충격이 좀 가시지 않는 느낌, 심리적으로 좀 동요되고 조금의 우울감이 드는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친한 동년배가 돌아가신 경험들은 대부분 다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맞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게 내 삶에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죽음은 항상 무겁고 사실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사람마다 그 삶의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살아온 방법, 그 다음에 두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 신자 중에는 아주 먼 곳까지 정말 안정적이지 않은 배를 타고 혹은 그 막 사막을 건너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명감을 다하려고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나라도 팔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각자의 삶에 다 보통 타당하게 편하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아주 평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벚꽃이 만발하잖아요. 밖에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 벚꽃이 피기 전에는 정말 깡마른 새까만 가지밖에 없었던 한겨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누런 낙엽들이 떨어져선 가을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벚꽃을 볼 때에 벚꽃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그 벚꽃이 태어나기 전에 겨울과 그 이듬해
이전 해에 가을을 같이 보는 수 있는 나이가 중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그 생명의 큰 순환, 고리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나에게도 이 죽음이 올 텐데 그럼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죽음을 살아있는 사람, 내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없어질 텐데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주변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죽음을 약간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죽음은 이제 어차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신체적인 변화도 오고, 또 뭐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불안감이 커져가든 지속되든 불안감이라는 게 잔존할 텐데, 요거를 좀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뭐 다른 분들의 방법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경험했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회사에서 같은 회사에서 23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 회사 생활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 지하철로 출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어떻게 타요? 꼭 같은 위치에서 타잖아요. 그리고 환승역도 같은 곳에서 내려가지고 당연하게 거기서 환승한 다음에 출구도 내리는 것도 같은 곳, 출구도 같은 곳, 출구에서 회사까지도 같은 곳.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는 생활을 23년 정도 했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권태롭기도 하고요. 권태롭다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돼요, 사람이라면. 그럼 당연하게 그 권태로움이 어떤 우울감, 불안감도 또 조성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생각, 다양한 생각, 이야기면 좀 정리되고 오래 버틴 생각들, 오래 살아남은 책들, 네, 그걸 좀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좀 시작을 했고요. 한 7년, 8년 정도 같이 지인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또 이제 철학을 공부한 계기도 이제 그런 독서 모임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다른 생각, 여태까지 회사에서 듣지 못했던 생각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버텨서 생명력 강한, 그런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나에게도 필요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위주로 저 읽었던 것들이 새로운 생각, 그 다음에 또 책을 쓰게 하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이제 책에서 보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걸로 크게 이제 걷기, 또 읽기, 쓰기 이렇게 꼽아주신 게 맞죠. 그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거 이제 읽기 측면이라고 보이는데, 그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 보면 이제 제가 쓴 책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려면 이제 좀 이게 좀 힘드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책들은 대부분 이제 글씨가 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 읽기가, 저도 청소년기에 고전 읽는다고 많이 했는데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마음에 드는 책, 나한테 딱 맞는 책을 이제 읽음으로써 불안이 좀 극복될 수 있다. 그 안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또 이제 그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걷기는 또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걷기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권하는데, 일단 저는 허리병을 아주 어릴 때 알았어요. 오실 때도 지금 걸어오셔가지고 땀이 막 나셔서 지금 저희 에어컨 틀고 에어컨 틀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지난주까지는 히터 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히터 틀었었는데. 제 나이 되시면 네. 요번에 그 대통령 당선자는 9번 떨어지셨다는데, 저는 사법고시 3번 떨어지고 이제 그만둔 케이스인데, 그래도 책상에 붙어서 열심히 하느냐고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소위 말하는 디스크 걸렸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이겨내려고 이제 걸으라고 어떤 분이 처방해 주셔가지고 걷기를 많이 우연치 않게 하게 됐는데, 뭐 고시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그 현대 그 직장인들은 자기 책상이 딱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소리나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한정돼 있다라고, 거의 동일한 것들로 한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뭐 상사의 잔소리나 꾸지람 이런 것도
한 20년 하면 비슷하거든요. 네. 저 사람이 왜 하라는지 대충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물쩍 잘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거는 자극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됩니다. 예, 발전은 약간 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딱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서 오늘같이 벚꽃을 사무실에 보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벚꽃이 바람에 흩날려서 꽃잎이 날리는 거 보기 어렵죠. 그 와중에 또 장범준 씨 노래가 또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이 뇌가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자극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걸을 때 보면은 땅으로 걷잖아요. 흙으로 걸어요. 뭐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게 그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저 같은 집돌이는 집을 생각하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가지런해지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돌아갈 땅을 딛고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그 어떤 몸의 울림을 받으면 마음이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걸으면 내가 보고 들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것에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걸으면서 땅과 내 몸이 함께 울리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로 말씀 주신 쓰기는 실제로 글을 써보자 라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네. 저는 처음 글을 쓸 때 막 쓰기를 배웠어요. 막 쓰기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책을 쓴다, 글을 쓴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옥 같은 완벽한 문장을 쫙쫙쫙쫙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심지어 책을 쓸 때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 뭐에 대해서 쓸 것인가? 주제를 정하는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천재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쓸 때 누구한테 보여주고 판매할 책이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배울 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런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막 쓰세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 딱 띄워놓고 한참 커서를 바라봤어요. 네. 뭘 쓸까? 네. 근데 제 속에 욕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욕을 막 썼어요. 네. 욕을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니잖아요. 네. 막 썼어요. 첫 번째,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많은 화가 있었나? 나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 신랄한 욕들 가운데. 그러니까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욕 중간중간에 사람 이름도 나오고요. 그렇죠. 네. 업무도 나오고요. 자기가 성공했던 얘기도 나오고 실패했던 얘기도 나오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쓰면서 나도 모르게 나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네. 윤준아 힘들었구나.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너 그렇게 욕 잘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너 욕쟁이 아니었는데, 또 왜 백지에, 야 예쁜 백지에 그렇게밖에 못 쓰니. 이런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저는 막 쓰기에 됐거든요. 막 쓴 다음에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 진짜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렸던 내가 알지 못한 나와 만날 수 있고요. 또 그 만난 것들을 놓고 사람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를 찾고 싶잖아요. 욕을 욕대로 놔두지 않고 이 욕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작가님 말씀 듣고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20대 때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즐겁지만 그때랑 다르게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채널도 운영해야 되고 또 가정으로 가면 또 아빠이자 또 남편의 역할을 해야 돼서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눈코 뜰 데 없이 바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속에 이제 쌓인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허공에다 대고 막 얘기하면 약간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글을 정돈해서 쓰면서 그 감정을 해소하고 쏟아내는 과정이 지금 저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꼭 들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걷기, 읽기, 쓰기 이제 요걸로
느껴지는 불안감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네. 좋은 이제 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 아침 정보방송 프로그램 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하면 뭐 된대더라라는 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출퇴근길에 이제 차 타고 운전해서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그때 이제 영어로 외국인들이 대화하는 거 이제 틀어놓고 듣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뭐 그냥 어떤 일이 있든 그냥 틀어놓습니다. 잘 안 들어도. 근데 그런 뭔가 습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제 이제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는 게 뭘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종이 놓고 한번 쓰시고 남 보여주기 싫으면 구겨서 버리시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철학이라는 게 책 제목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제 철학 박사 논문을 이제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철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철학이 저 역시도 그 철학 딱 멋있잖아요. 그래서 멋있어서 철학을 좀 해야겠다, 좀 공부해봐야겠다 해서 저희 집에 하면 철학책이 몇 권 있어요. 네. 근데 끝까지 읽은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철학 자체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논리학의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종교도 있지만 종교는 이제 그 역할을 신께 위임한 거고 그 철학은 이제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머리로 인간이 이해하는 논리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또 이제 부존재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책 읽다 보면 졸려서 자기 때문에 어떨까요? 우리가 철학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쉬운 철학 이야기 몇 가지만 좀 들려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철학을 저는 책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삶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남은 뭐 팔이 부러졌든 뭐 큰 병에 걸렸든지 간에 자기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아픈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을 좀 해야 되고요. 이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일이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철학이 결국 내일이 돼야 되죠.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제가 중년이고 제가 불안했고 이 불안을 철학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해결했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자서전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제 책도 사실 제 얘기를 쓴 거죠. 그러면 철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내가 괴로운데 나는 철학적인 책을 읽었더니 좀 마음이 풀리더라.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왕이면 내가 써볼까? 한번 써보고 싶더라.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불안에 관해서 우리 선배님들, 똑똑한 철학자 선배님들이 써놓은 많은 글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 네,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너무 문학적으로도 훌륭하신 표현을 했어요. 불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심의 부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양심의 부름. 양심이 부르는 거예요. 제 양심이 박윤진,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안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못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국민학교도 보면은 그 바닥이 마루였어요. 그 마룻박 나무로 된 거. 저도 그러셨어요? 옹기놀이 하다 보면 가시가 박히고. 그렇죠. 바로 그 가시 역할이 그 불안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가 박혀서 이 가시를 빼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지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손바닥이 드디어 보이고 손금도 보이고 지문도 보이는 거죠. 이 지문이 뭡니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기 몸의 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불안을 양심의 불안, 너 잘 살고 있니? 이런 물음을 듣고 제가 제 불안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무리가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이게 힘들 때 나한테 조금 손해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익일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게 옳은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런 게 제 손바닥에 남아있고 제 머리에 남아있고 그것이
불안적인 요소들을 해석할 때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철학은 가시를 뺄 때 필요한 뾰족한 바늘처럼 저한테 뾰족한 질문들을 줬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이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있게 철학이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자들의 생각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보면 그분이 이랬거든요. 음미할 만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음미할 가치가 없다. 예. 음미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삶, 자기가 내뱉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의심하거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저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회사에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소크라테스는 저한테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2000년을 버틴 질문이에요. 근데 올해 2022년도에 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딱 읽어보니 넌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냐. 네가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지 다시 한번 끝까지 탐구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 그런 대화편의 이야기들을 보면 아무래도 저는 그 철학한다는 그것이 막 겁먹드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해결하는데 그런 물음들이 저한테는 도전이 되고 좀 울림이 됐어요. 제가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뭔가 그러면 철학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네. 또 밤에 이제 책 읽을 시간 되면 피곤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을 한번 해보기는 하고 싶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짧게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철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시를 방금 이제 하이데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요 이야기는 한 번만 더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뭐 예시가 없을까요? 뭐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불안감과 관련된 철학자의 말 아니면 그 철학자의 철학 같은 것들이요. 어떤 걸 들려드리면 저는 그게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 스스로와 또 실제의 나가 조금 다른데 거기서 오는 인지 부조화인 거죠. 나는 뭐 나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 뭐 예를 들면 대단한 엄마, 대단한 아내, 또 대단한 아빠, 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의 나는 또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 거기서 오는 인식의 그 인지 부조화가 불안감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제 좀 걱정거리와 괴로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